저희 이번에 과학스쿨 주제는 레이저빛이 원자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김경택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재밌는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새롭네요, 저한테도.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의 물리광과학과라는 곳에서 주로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 정도 되죠.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는 좀 얘기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중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레이저 빛이 원자를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가 뭔지, 빛이 뭔지, 원자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빛이란 무엇인가, 또 레이저란 무엇인가, 원자는 무엇이고, 또 빛과 원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도 빛 때문이고, 이렇게 여기서 등대에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것도 빛이죠. 그러면은 빛이 무엇일까? 옛날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빛이 무엇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아주 옛날에는 무슨 사원 소설 그래서 빛과 바람과 물과 혼만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과학이 어느 정도 정립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빛은 너무나도 작은 알갱이들이 마치 우리가 깨소금을 뿌리듯이 소금을 뿌리듯이 빛 알갱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우리 눈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물론 증거는 없었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크리스티안 호이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이언스라고 써주지만 그런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빛을 두 개를 이렇게 충돌을 시켜도 서로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빛은 파동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파도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수면 위에 파동이 이렇게 간섭하게 돼요. 간섭이라는 거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파동이 높은 게 서로 만나면 더 커지고 하나가 높은 거랑 하나가 낮은 게 만나면 상쇄돼서 없어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빛을 통과시켜서 이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두 파동이 만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파동이 세지고 두 개가 서로 반대의 모양으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는 이 파동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가 아니라 빛은 이런 소금처럼 입자가 아니라 모래처럼 입자가 아니라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801년 한 200년 전에 저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이중 슬릿을 실험을 통해서 이중 슬릿이라는 건 여기 이제 이 구멍 뚫린 걸 슬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중 슬릿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빛의 간섭 모양을 관측을 했고 빛은 파동이라는 증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동이라면 이게 뭐의 파동이냐, 예를 들어서 소리도 파동이죠. 소리도 이렇게 공기의 압력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 공기의 압력이 전달이 되는 거고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파도는 물이 위아래로 철렁철렁하면서 파동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은 무엇의 파동이냐, 매질이 뭐냐,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뭐냐. 근데 결국에 빛이 전파될 때는 매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자체는 무엇의 파동인가?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럼 전기장은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이 몸속에 전기가 쌓이면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현상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머리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서로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가 충전이 돼서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어떤 전기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간에 있어요. 전기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면 항상 그 주변에는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장은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석 주변에서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장도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 무언가 있어요.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거기에 무언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쇠를 갖다 놓으면 자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직 축에는 전기장이 파동을 형성하고 수평한 축에는 자기장이 파동을 형성해서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진행하는 요 파동, 이걸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기서 저렇게 밝게 빛나는 형광등이 있지만 저 밝게 빛나는 형광등에서도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동은 요 한 번 진동하는 이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 빛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파동은 파장이 굉장히 짧으면 우리가 감마레이라고 부르고, 파장이 그보다 조금 길어서 1나노미터 정도 수준이면 엑스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장이 그보다 조금 더 길면 극자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파장이 너무 짧아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데, 예. 화장은 왜 색깔이 점점 여기 진해지면서 넓이가 커져가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장이 점점 길어지다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나노미터 정도 되면 이제 파란색이 돼서 사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700나노미터 정도 되면 빨간색의 파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파장이 점점 더 길어지면 마이크로웨이브가 돼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가 그 주방에 가면 전자레인지가 있죠. 물건을 습기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데울 때 쓰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죠. 더 긴 파장으로 가면 이제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 신호를 주고받는 라디오 웨이브가 되죠. 이게 각각이 전부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다 전자기파고 파장에 따라서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 빛이 파장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 파장이 휘어서 가는 그 파장이라는 거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맞고요. 빛은 직진하게 돼 있지만 이 직진하는 요 선상에서 선 위에서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꾸불꾸불 가는 게 아니고 그 선에서 보고 있으면 전기장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거죠. 그거를 사실 아까 여기가 이제 영상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축에서 보면 빛은 계속 직진하고 있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만 이렇게 파도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나노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백 나노미터. 그러니까 파장이 우리가 항상 작은 걸 얘기할 때 머리카락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카락 사진이 있어요. 현미경 사진이.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굵기가 대충 10마이크로미터예요. 머리카락 굵기가 10마이크로미터고 우리가 얘기했던 요 파장은 대충 0.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보다 한 20배 정도 작아요. 이 파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그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파도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장은 수직축을 따라서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전기장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니면 수평으로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빛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전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평광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는 빛은 이 평광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도 흔들리고 수평으로도 흔들리고 대각선으로도 흔들리고. 근데 어떤 특정한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의 한 가지 방향의 빛만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평광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그래서 평광판이라는 장치를 쓰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평광의 방향 중에 특정한 방향의 평광된 빛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축으로 걸러낼 수 있는 판을 쓰면 빛이 세로축만 남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평한 것들은 이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한 빛만 통과할 수 있는 평광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깜깜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실험을 많이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평광판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 제 얼굴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 평광판은 수평한 빛만, 예를 들어서 수평한 빛만 통과시키는 판이에요. 이 평광판도 수평한 빛만 통과시키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면 제 얼굴이 보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기서 나오는 빛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수평한 빛을 통과시키고 수평한 빛을 통과시키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90도 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전기장의 방향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나오는데 이 판을 지나서 한쪽 방향으로 걸러진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의 전기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빛, 햇빛이라든지 백열전구라든지 이런 표광 등의 빛은 그 방향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전자기장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전기장은 어떻게 되고, 자기장은 어떻게 되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수수께끼 같은 이런 표현이지만 이게 수학식이에요. 이제 대학에 가면 배울 수 있는 미분식인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는 없고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기장이 생겨나고 전기장이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겨나고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물리학과 학생들이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우리 그 광주과학기 실험에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이 질문은 무조건 해요. 학생들이 시험 보러 오면 너 칠판에 맥스웰 방정식 한번 써봐. 그럼 당연히 쓰겠죠. 뭐 못 쓰면 탈락이고. 네? 이걸 쓰고 이제 잘 설명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얼마나 중요하냐면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등장에 비하면 남북전쟁 같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DC 파동이라는 게 다 이제 설명이 됐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발표하는데 이제 모두 다 해피해졌어요. DC 파동이라는 거를 다 알았어요.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 우리가 그 파동도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풀 수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해피해졌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1905년에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랍니다. 우리가 천재 얘기하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인슈타인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막상 노벨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이 광전효과 실험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굉장한 천재니까 이런 일도 해요. 저런 일도 했겠지만 이 광전효과 실험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금속판을 놔두고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나온다. 이 실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장, 이 긴 빛을 사용을 해서 전자를 관측하려고 했더니 전자가 나오질 않더라.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해도 전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짧은 파장으로 하니까 전자가 잘 나오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파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해 보니까 빛의 세기랑은 상관없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다 똑같았어요. 이거는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입자라면 그 입자를 맞았을 때 전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 입자는 다 똑같은 입자고 입자를 맞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생성이 되고 안 맞으면 생성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입자라면 설명이 되지만 파동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배분이 빠지죠. 얘들아, 빛은 이제 입자였어. 파동이 돌아가는데. 이제까지 파동이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입자라고 했죠. 그러다가 파동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입자라고 하니 정말 헷갈리는 일이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 빛을 입자로 설명하든 파동으로 설명하든 둘 다 가능한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을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현대 물리학을 사용하면 동일한 결론에 다다른다. 라는 거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제 빛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레이저가 왜 특별한가? 왜 형광등은 안 되고 왜 레이저만 되나? 어차피 레이저라는 건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그럼 왜 레이저라는 게 특별할까? 우리가 햇빛을 보면 아까 이제 파동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파동이라고 해도 되고 입자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이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파동이. 색깔도 제멋대로, 세기도 제멋대로.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바뀌는 거죠. 근데 레이저라는 장치가 왜 특별한가?
이 레이저를 사용하면 결이 맞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파동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파동하고 다른 파동하고 이제 겹칠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계속 겹쳐나가면 엄청나게 센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는 결이 맞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1858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광전 효과로 빛의 입자성을 증명을 하면서 원자에다가 빛을 넣어주면 똑같은 빛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유등방출 효과라는 것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두 분 다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1918년, 1921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레이저 관련해서는 노벨상 노다지예요.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리고 1951년에 찰스 하드 타운스라는 사람이 레이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빛은 아닌데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레인지에 쓰는 그 파장이 긴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어떤 장치 안에 가둬서 굉장히 세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이렇게 된다면 빛도 우리가 어떤 장치 안에 가둬서 굉장히 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 보시면 이제 201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를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거기 오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도 잠깐 주고받았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2015년에. 그래서 사진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 있으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떠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 레이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때는 레이저라는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레이저를 가지고 특허를 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막 뭔가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대학원생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돼. 대학에서 여기다 한 줄 써가지고 특허청에다 특허를 내버렸어요. 먼저 우리가 레이저 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처음 특허 그 아이디어를 쓴 노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레이저라고 많이 나와요. Light amplification or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래서 레이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은 왜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었냐? 이 사람이 이거를 레이저라는 말을 만들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인증을 받았어요. 공증이라는 거는 내가 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를 공적인 기관에 가서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탬프를 딱 찍어버렸어요. 그 공증을 받아서 이전에 그 타운스라는 분하고 30년 동안 특허 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겼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보다 1년 늦게 이제 타운스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제 옵티컬 메이저라는 다른 이름으로 논문을 쓰긴 했지만 조금 늦었죠. 근데 이분은 아쉽게도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작 레이저를 실제로 만든 사람은 마이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루비 크리스탈에다가 사진기 플래시를 이용해서 이 루비 크리스탈에 에너지를 넣어주고 거기다가 빛을 비춰줘서 레이저 기물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일 처음 만든 레이저예요. 1960년이죠. 이 레이저의 원리를 이용하려면 이해하려면 광펌핑과 유도방식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원자를 설명드릴 때 원자는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도 있고 높은 상태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원자가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빛을 비춰주면 원자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또 다른 빛을 비춰주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이 들어온 빛을 복사해내게 돼요. 그럼 원래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증폭하는 일을 해주는 장치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구성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거울이 하나 있고 반사 거울 있고 여기는 부분 반사하는 거울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원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비춰주면 이 내질에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그때 이 안에 있는 빛이 다시 들어가면 복사돼서 빛의 세기가 점점 강하게 되면서 강한 빛이 이 안에 거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돌아다니는 빛의 일부분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게 레이저죠. 그렇죠? 레이저를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손에 들고 있어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는 이 안에도 이런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광 펌핑이 아니고 회로에서 펌핑하는 전기적으로 펌핑하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빨간색 빛을 생성하는 레이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는 거의 노벨상의 노다지인데 레이저의 이론을 확립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래피라는 기법을 만들어서 3차원 입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데니스 가고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자를 아주 차갑게 냉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분자 현상들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잘했다. 그렇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를 개발해서 광통신의 혁명을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파란색 LED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는데 레이저는 아니지만 레이저랑 굉장히 비슷한 장치예요. 그래서 파란색 LED를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2017년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간섭계를 이용해서 중력파라는 걸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었는데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중력파를 측정한 공로를 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또 2018년에는 초고출력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첩프 증폭 기술을 개발한 제라드 버그 교수님과 다나 스트리크라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게 이제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그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학생. 둘이서 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을 잘 해가지고 첩프 증폭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기술을 지금 모두가 쓰고 있어요. 이 기술 덕분에 고출력 레이저가 개발이 됐고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도 할 수 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건을 가공하거나 어떤 마킹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못 찍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연구실에 방문을 했어요. 노벨상 받고 나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과학 기술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다나 스트링랜드 이분의 학생이었던 그 노벨상을 받은 다나분은 학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첩프 증폭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레이저 펄스를 이렇게 만들면 이 레이저 펄스를 그냥 증폭을 시키면 레이저 빛의 세기가 너무 세가지고 다른 장치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일은 이 펄스를 시간에서 굉장히 길게 늘어뜨린다고
그 다음에 증폭을 하고 그걸 다시 시간축에서 압축을 했어요. 시간적으로 길게 나오게 만든 다음에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CPA 기술이라고 척프 증폭 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안 할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는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나오라는 학생이 적네요. 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 세계 고출력 레이저들이 있는 연구소들이 있는 랩이에요. 미국에는 뭐 당연히 몇 군데가 있고요. 많이 있고 유럽이 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일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대한 레이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걸 빼면 여기 보시면은 코엘스라는 레이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세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근데 가만히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 같아요? 네, 광주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광주 국립광주과학관에 앉아있죠. 그 레이저 시설은 여기 있어요. 극초단 광량적인 특수연구소. 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광주과학고등학교고 여기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인데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그 레이저 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 전체가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하나의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레이저 시설이 있고 여기 사람이 그 정도니까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시설이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방사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레이저는 다 이제 로봇팔이나 모터나 이런 거를 제어를 하고 여기 제어실에 와서 레이저의 상태를 보면서 실험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광력 레이저는 어떻게 만드는가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양의 빛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을 시키면서 초광력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선 백열 전구를 보면 백열 전구 저희 집에 사실 백열 전구 하나 망가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사야 되니까 백열 전구 그렇게 60W라고 써있더라고요. 60W라는 얘기는 뭐냐면 60줄의 에너지가 1초에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60줄의 에너지가 1초에 나온다. 60줄이면 그렇게 작은 에너지는 아니고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근데 이거가 1초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볼을 이렇게 살짝 1초 동안 눌러봅시다. 1초 동안. 안 아프죠, 당연히. 이렇게 눌러가지고. 초광력 레이저는 어떻게 하냐.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듭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 정도냐? 펜토초예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동안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게 뭐예요? 0.00000 할 때 그 0이 15개나 있어요. 그리고 1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아프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때려야 아프죠. 그게 바로 펜토초예요. 펜토초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출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 빛의 세기는 엄청나게 셉니다. 이 백열등의 파워라고 하죠. 파워. 에너지 나누기 지속시간 하면 60W니까 1초 동안 60줄이 들어가요. 이 펜토초 레이저, 이렇게 거대한 레이저 시설이지만 에너지는 100줄밖에 안 돼요. 아까 이게 60줄이라고 했죠. 에너지는 100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지속되는 시간이 25펜토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저 펄스가 가지는 파워는 4페타와트입니다. 4페타와트는 또 페타는 뭐냐? 10대 15승. 그러니까
곱하기 10 할 때 그 10 뒤에 0이 15개가 있어요. 그러면 비결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지 비슷한 세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대답해 볼 사람 없어요? 뭐 언뜻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죠. 70조개가 있어요. 70조개에 대결적으로 동시에 켰다가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존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설을 주장을 했죠. 왜 설이라고 그러냐?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과학적인 결과 없이 그냥 이럴 것이다 하니까 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알려진 사실들을 모아서 어떤 이런 주기율표 비슷한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는 사실 우리 잘 만든 건데, 수소는 이제 원자번호 1번이고 정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본이 있는데 사실은 카본은 6번인데 이거 5번이라고 써있고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원소별로 나눠서 원자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주장해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물질은 원자라고 부르는 분할할 수 없는 작은 물자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원소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원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관을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당시에 전자는 몰랐고 어쨌든 금속판이 있었고 여기다가 강력한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 뭔가가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무언가 부딪히면 빛이 나는 물질을 발라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나와서 그 부딪히니까 빛이 나더라. 네? 그런 장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가벼운 원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지나서 이제 전자라는 거를 발견을 했죠. 원자는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전자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걸 발견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원자라는 게 이렇게 건포도 푸딩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건포도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건포도 빵 같은 원자가 있고 그 안에 건포도처럼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브라운관의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 옛날 TV는, 지금 TV는 이렇게 LED로 돼서 굉장히 얇지만 옛날 TV는 이렇게 전자를 쏴주는 전자총 넣고 여기에 화면에 부딪혀서 빛이 나는 그런 TV를 봤거든요. 브라운관 TV.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인가 뭐 그때쯤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였어요. 가이거 마디슨 실험인데 이제 어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사실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가 사실은 헬륨 원자인데 헬륨 원자를 막 쏴줘요, 어떤 금속판에다가. 그래서 헬륨 원자를 막 쏴줬더니 대부분 그냥 통과하고 아주 조금만 이렇게 산란된다고 하죠. 부딪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관측했어요. 이 실험의 결과를 보면 여기에 금속판을 놔뒀는데도 다 지나가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핵은 굉장히 조그마다. 원자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헬륨 원자가 부딪혀서 산란될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핵은 굉장히 조그마다.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핵은 조그마다 이거죠. 그 후에 이제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수소 원자를 이렇게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을 했어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보니까 모든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거를 관측을 했어요. 우리가 햇빛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햇빛은 무지개처럼 빨간색하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수소 원자, 한 가지 원자만 보면
이렇게 라인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결론을 내리기는 원자 속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궤도를 돌다가 또 다른 궤도로 내려갈 때 이때 빛이 나오는데 이 궤도가 아무 궤도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궤도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라인들을 보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양자역학이라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물론 저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의 물리학과에 와서 양자역학을 듣는 순간 멘붕이 빠집니다. 왜냐? 이거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이론을 끌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 주변 어딘가에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확률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50%의 50대 50의 확률이지만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측정을 하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다소 철학적인 내용들과 교환돼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이 발전이 됐고 전자의 운동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하죠. 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 그걸 몰라요. 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 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 방정식을 푸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네? 물론 이제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방정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뉴턴 방정식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깨끗한 설명은 없어요.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전자가 위치하는 확률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자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을 확률과 여기 있을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제 원자에 대해서도 대충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쉽지 않은 얘기죠. 빛과 원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보어라는 과학자가 설명하고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빛이 만나면 원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소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에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런 빛들이 생성이 되고 수소의 경우에는 이런 빛들이 생성이 되고 네온은 이런 빛들이 생성이 되고 이런 빛들이 생성이 되는 위치를 보면 이 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서 전자 또는 양성자의 움직임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장을 지나갈 때는 어떤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장이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힘을 받고 그 움직임 입자가 만약에 양성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기장을 따라서 딸려간다든지 아니면 양성자면 다른 방향으로 딸려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은 이제 로렌츠의 힘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떤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원자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전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다시 말하면 빛을 뚫어주면 전자, 양성자가 힘을 받게 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가 여기 있고 빛을 쪼여주면 그 빛의 전기장 때문에 사실은 자기장의 효과는 조금 작고요. 전기장의 효과가 큽니다. 전기장 때문에 양성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전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물론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자의 위치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양성자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에 있고 전자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양성자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정지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약한 빛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분리될 수가 있죠. 근데 고전적으로는 이 양성자와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쪼여준다고 해도 전자를 분리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얘네들이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전자가 양성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조금의 확률이 있어요. 그 확률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빨간색 파동을 전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벽을 원자가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 아주 조그맣게 이 벽을 지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조금 낮춰주면 전자가 이 벽을 만났을 때 일정한 부분이 이 벽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이거를 터널링 현상이라고 해요. 마치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전자가 원자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우리가 여기서 막 달려가서 저 벽에다가 머리를 확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튕겨나겠죠. 그렇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원자 내에서는 전자가 저 벽을 들이받으면 대부분의 전자는 튕겨나오더라도 일부분의 전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기술되는 터널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을 걸어주면 우리가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한 거가 요 애니메이션.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파란색이 지금 요 빨간색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깊으니까 이 깊은데 전자가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을 걸어주면 이 힘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한쪽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전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거를 이제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달리 조금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가 있으면 그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있고, 우리가 빛을 쪼여주면 그 원자로부터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지금 키보드가 이거를 어디다 대라 연구하는 거는 강력한 레이저를 원자에다 쏴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전자를 다시 원자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엑스레이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스 타겟이 있죠. 이 가스 타겟이 우리 회색 전기, 가스 원자들. 그래서 강력한 레이저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가면서 이제 엑스레이가 생성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이 전자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레이저 장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진 상태로 다시 원자에 돌아가게 되면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이 엑스레이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스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 여기서 생긴 엑스레이, 여기서 생긴 엑스레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더해지기 때문에 세기가 센 엑스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영어로 이제 하여도 하모니로 고쳐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엑스레이를 분광기라는 장치로 보면 그 엑스레이의 파장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한 엑스레이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엑스레이 생성에 대해서 레이저를 이쪽에다가 가스에다가 직속시키면 엑스레이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엑스레이를 그레이팅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색깔별로 파장별로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엑스레이 여러 종류의 엑스레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을 형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까 원자에다가 레이저를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레이저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양성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 상황이 되면 이걸 바로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는 양성자랑 전자가 붙어있는 원자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주면 양성자랑 전자랑 분리돼서 특정한 상태가 돼요.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막 날아다니고 있고 전자는 전자대로 날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양성자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충돌을 해서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사실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극자회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극자회선이라는 것은 자외선보다 더 짧은 빛을 얘기해요. 근데 이 극자회선이 왜 중요하냐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그 패턴을 만들 때 그 파장의 길이보다 더 짧게는 못 만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파장은 400나노, 500나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400나노, 500나노 빛을 쓰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그 전선의 크기가 400나노, 500나노겠죠. 근데 삼성 반도체 같은 데서,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더 얇은 선을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회로를 조그만 장치 안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파장을 점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만들려고 예전에는 비즈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파장을 쓰다가 이제 자외선을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극자외선까지 쓰고 있어요. 이 극자외선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고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극자외선을 써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장비들을 막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EUV 리소그라피 이런 신문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플라즈마 빛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레이저로 할 수 있는 일은 핵융합이죠. 사실 핵융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만큼의 기술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핵융합이라는 거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 태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만큼 뜨거운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태양만큼의 압력과 태양만큼의 높은 에너지를 플라즈마로 얻은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플라즈마를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레이저의 출력이 약간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이런 플라즈마를 다루는 기술들이 아주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아서 이 레이저 행주학 연구가 아직 성공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과학기술원 안에 있는 그 레이저 시설에서는 사실 상대론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를 우리가 원자에 쏴주면 전자들이 이온화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기장, 그러니까 빛의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빛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가까워져요. 근데 빛의 속도랑 가까워지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을 보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무게가 점점 증가하고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대론 현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세기가 10에 20이승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센 레이저를 가지고 전자를 가속시키거나 양성자를 가속시키거나 하는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가속시키면 전자가 우선 밖으로 나가고 이 전자를 따라서 양성자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도 가속시킬 수 있고 양성자도 가속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X선이 만들어진다든지 감마선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테라헐츠 웨이브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중성자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와 원자가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은 가루가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빛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레이저가 왜 특별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은 이 파동이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파동이. 그런데 레이저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겹칠 수도 있고 색깔을 조정할 수도 있고 파동이 나오는 순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에도 지금 레이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자랑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을 설명드리기는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양자역학 이론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과 원자가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에너지가 높아지거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빛이 생성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질문하셔도 돼요. 사실 올해 제가 이제 물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학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올해는 아무데도 못 갔어요. 네. 여기 지금 와서 거의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네, 질문해 주세요. 있잖아요. 전에 아까 그 레이저 있잖아요. 네. 거기 레이저가 지나가는데 앞에 왜뭐 벽 같은 걸 세워놓는 거예요? 아, 레이저가 지나가는데 벽을 왜 세워놨냐면요? 아, 맨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레이저랑 그 레이저를 그 벽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죠. 그 벽 안에도 원자와 전자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그 벽에 때리면 우선 가벼운 전자들이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전자를 따라서 양성자들이 나가고 그러면 양성자들이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 원소 비호 113번 니오늄은 네. 금속 113번은 원소 저는 비호 뭔지 몰랐어요. 83번인 비스무트 원소에 금속 원소 비호 30번인 아연 원자를 충돌시켜서 만드는 금속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요. 그럼 그 아연 원자를 가속시킬 때도 네. 그 뭐냐 전기장을 사용하나요? 아, 아까 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속기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선은 가속을 시키려면 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언이 있으면 그중에 전자를 하나 떼내면 양성자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가속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전기장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전기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자기장이 있으면 그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속기를 보면은 전자를 막 가속을 시키는 가속기도 있고 아이언을 그러니까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가속기도 있는데 그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자석을 놔둬서 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장치들을 만들죠. 우리나라도 포항에 큰 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광주하고 저기 청주하고 막 싸우다가 청주로 결정이 됐죠. 청주에 또 다른 가속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아까 초능력 레이저를 예. 만든다 했는데 아까 그 초능력 레이저를 만드는 그 나라가 되게 많았잖아요. 유럽에도 네. 있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초능력 레이저를 만들려면은 그 레이저가 증폭되려면은 그 아까 모형처럼 거울에 부분적으로 반사시켜가지고 증폭시키면은 파동을 따라서 증폭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 나라들이 많은 그런 기관을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각각의 나라에서 초학력 레이저를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경쟁이기도 하고, 근데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야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울들을 와서 레이저를 점점 더 세게 만드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큰 레이저가 있어야 되겠죠. 유럽에 있으면 우리가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먼저 쓰고 나서 시간 남으면 너네들 쓰게 해줄게. 그러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TV가 다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있는 것처럼 물론 집집마다 저는 초학력 레이저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죠.